고성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네. 아니 이재명 지금 유행 가가지고 저런 망신을 당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 참사죠. 예. 우선 그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를 못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게 우리나라 외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유엔을 통해서 주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트럼프의 메시지에 호응할 거냐 아니면 뭐 반대할 거냐 이걸 가지고 입장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고 그냥 혼자 떠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썰렁하기 짝이 없는 연설장이 됐고 또 난 그 김혜경이가 도대체 왜 따라갔나 모르겠어요. 김밥 홍보하러 간 것 같더니 코리아타운에 가서. 글쎄 뭐 김밥 홍보는 뭐 지가 하나? 수많은 우리 저 K푸드를 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이 한 거지. 그게 유엔의 어쨌든 총회장의 그 퍼스트 레이디들의 자리가 마련이 돼 있잖아요. 예, 예. 혹시 못 찾을까봐 그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영어로 써놔서 못 찾았나? 그게 A4 용지에 딱 찍혀 있던데 말이죠. 그 멜라니아 여사 바로 옆자리 아니에요. 예. 그 제가 이걸 근데 이 자리가 정식으로 마련이 됐고 그러면 당연히 통보가 됐겠죠. 예.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리로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가 여기까지예요. 뭐냐면 예. 그 연락은 당연히 받았겠죠. 그리고 김혜경이가 워낙 그 난처하기 좋아하는 여자니까 안고 싶었을 거예요. 멜라니아랑 바로 옆에 앉으면 전 세계 언론이 한 장씩 다 찍잖아요. 예. 그 절호의 기회를 이자가 마다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자가 안 나간 거거든요. 예, 예.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구성을 보면 우리 이영풍 기자는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자리 구성을 보면 통역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없죠.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 그러면 멜라니아랑 뭐 하다못해 짧은 영어라도 한두 마디를 해야 이게 비로소 옆에 앉은 의미가 있는데 예.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었겠나 싶어요. 영어가 전혀 안 되니까. 뭐 전혀 안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난 김혜경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그런데 그냥 그 상황으로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자면 저게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간 거다. 일부러 마련된 자리를 안 나간 거니까. 예. 그럼 안 나간 건데 그럼 왜 안 나갔을까? 멜라니아 옆에 앉는 게 쪽팔려서 그랬을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예. 일단 지정돼 있고 저한테는. 그러면 뭔가 그 나가지 못할 무슨 말 못한 사연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언어 문제가 제일 크다. 그거 아니고서야. 아니 뭐 요즘 뭐 저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팝하고도 있는데요. 뭐 대화하다가 뭐 그거 갖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마 그 대신에 아마 뭐 반찬 가게도 가고 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거기다 한국말로 하잖아. 코리아타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 문제가 없는 데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외교 참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참사 내는 것도 부족해서 아예 부부가 같이 지금 참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쌍끌이로. 예. 이거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간다가 아니고요. 그 장면이 다 전 세계 언론한테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뭐 하는 나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국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리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 마련된 자리가 퍼스트 레디 자리면은 남편도 총회에 왔다는 건데 남편이 누구였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예. 완전히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 쪽팔려 버린 외교 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지금 그 미국 가서 뭐 만찬이 벌어졌는데 네. 145개국 정상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대동하고 만찬장에 갔는데 네. 거기에 유독 이재명 부부는 안 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건 이게 초청을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초청을 했는데 안 간 것인지. 아니 뭐 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가?
아니 보통 그 이게 부부 동반 파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 안 가는 경우는 둘이 세게 싸워서 둘 다 짜증이 나서 기분이 나빠서 안 가는 경우 말고는 없거든. 예.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거 말고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뭐 꼭 부부 동반 파티라고까지 할 것도 없어. 무슨 저 동창회라든지 뭐 여러 저 회사 뭐 회식이나 할 때 부부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부부 동반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일부러 안 가는 경우는 없어요. 요 두 가지 경우 빼놓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거나 아니면 둘이 세게 싸워가지고서 서로 꼴보기 싫어지거나 예. 어느 쪽일까요? 교통사고는 안 당했을 거라고. 뭐 거기서 불화가 생겼나요? 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추정이 안 되는 거지. 그 뭐 둘이 사정을 우리가 뭔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미절고절 캐묻겠어요. 관심은 없는데 외교적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합리적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저 뉴욕까지 가갖고서 저 짓을 하나? 아니 근데 지금 145개국 정상들이 네. 솔직히 말해서 뭐 트럼프가 좋아서 거기 가겠습니까? 일단 트럼프하고 뭔가 손도 한번 잡고 뭐 눈도 한번 맞추고 이러는 것이 그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외교라는 거 하는 게 그런 거지 뭐. 아무리 저 마땅치 않아도 가서 악수해야 우리 나라의 국익이 된다 싶으면 가서 악수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근데 뭐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그냥 국익은 그냥 뭐 내팽개 쳐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국익 개념이 다른 거 아닌가? 우리가 흔히 아는 국익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 도움이 되고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고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걸 국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내가 보기에 저것들은 말이죠. 나라가 빨리 망하는 게 국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 반국가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빨리 무너지는 거를 지그들이 생각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북한 핵은 인정하려고 그러지. 예. 동결이라는 게 인정 아니에요. 응? 주한미군은 어떻게든 빨리 좀 쫓아내려고 그러지. 이건 종전선언 해갖고서 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9.19 뭐 이거 다시 뭘 복원한다며. 응? 그리고 대북전단 못하게 하고. 이게 전부 이게 자유대한민국에게는 해가 되는 일들이고. 그렇죠. 북한한테는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 네. 그걸 이것들이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 이자들의 조국은 도대체 어디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관점을 확 바꿔서 놓고 보면 이해가 확 되잖아요. 아, 이자들의 조국은 북한인가 보다. 이런 가정을 하고 들여다보면 이해가 너무 잘 될 거야. 아마. 쉽게 되네요. 이해가. 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 나는 그렇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시각을 한번 바꿔서 봐라. 여러분들이 이재명이나 그 똘마니들이 하는 짓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예.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면 관점을 확 바꿔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확 되는 부분이 생긴다. 아, 그러면 저것들이 관점이 다른 거구나, 우리랑.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지금 그 오늘 주간조선 보니까 뭐 김민석이가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비자 문제하고 통화 스와프 안 해주면 미국 투자할 수 없다. 하지 마.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누가 하래? 이게- 직원들이 하겠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3,500억은 트럼프가 쥐어 짜서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갖다 바친 숫자야. 이재명이가, 김민석이가, 뭐 조현이가, 유성락이가 가서 갖다 바친 숫자라고. 지금 일본이 4천억 넘게 지금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것도 이시바가 갖다 바친 숫자예요. 아, 뭐, 물론 미국이 압박을 했지. 그거는 뭐, 압박이라는 게 외교 수단인데 뭐. 그럼 우리는 어디 압박 안 해요? 우리도 압박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재명, 김민석 이런 것들이 미국한테다가 갖다 바치겠다고 얘기한 숫자야.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사인 못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하지 마. 우리가 언제 그거 해달라 그랬어? 대신에 관세는 그냥 계속 막어 그러면 25% 맞고 그것도 뭐 우리가 언제 30 올릴지 50 올릴지 그건 몰라. 우리 그거 뭐 우리 마음이지. 관세라고 하는 게 각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것들도 그래 그럼 우리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 매길 거야 하고 매길 수 있어. 예. 권한은 갖고 있어. 그럼 매겨 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나. 경제 폭망이죠. 뭐. 그래서 김민석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미국의 파트너들한테
블룸버그를 통해서 인터뷰했으면 미국 행정부한테다 메시지 좀 던진답시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메시지를 받을 미국의 관계자, 이를테면 상공장관이라든지 국무장관이라든지 또는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조금 찔끔해야 되거든. 예. 그게 전혀 그럴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지 그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북한 핵 같은 경우도 네. 말입니다. 한미일 당국자들이 만나서 북핵 비핵화라는 데 성명을 만들었는데 우리 정부가 나중에 발표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북한 핵을 현 상태에서 용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여러분들이 좀 비슷한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보통 비핵화 그럴 때는 북한의 핵을 없애는 걸 비핵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서 야 우리만 핵 갖고 있냐? 너네도 갖고 있잖아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게 한반도 비핵화야.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너네도 갖고 있잖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고 한국군이 아니고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했었던 전술 핵무기를 원래는 얘기했어요. 예. 지금은 이것들을 더 부풀려 가지고 야 미국이 핵 항모, 핵 잠수함, 그다음에 핵폭탄을 실은 폭격기 이런 것들을 수시로 그 한국군하고 같이 연습을 하잖아. 그것도 핵무기 아니야.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면 그것들도 얼씬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거든. 예. 이건 좌파의 선동이에요. 선동. 그렇죠. 선전. 예. 그 얘기를 이 이재명 것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국이 도대체 어디냐. 그걸 좀 분명히 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안 헷갈린다. 예, 그 얘기고요. 이재명이가 핵 동결을 얘기했는데 동결은 지금 있는 데서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60개, 70개라고 하면 그건 인정해 줄게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북한이 인정당하는 거 되는 것이 핵 동결인데 이재명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직후에 G7 국가들 있죠. 선진국. 예. G7의 외무장관들이 모여갖고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의 원칙은 흔들린 적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한마디 했는데 그냥 그 면상에다 내고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게 G7 정상, G7의 7개 나라의 외무장관이 공동성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외교 참사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외교 프로토콜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면 이거 진짜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 상황이라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대로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데 지금 유엔 가서 이재명이 만나는 사람들이 뭐 폴란드 대통령, 뭐 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그 가지고 그 흉측한 친구거든. 예, 그 푸틴의 절친이라고 그러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푸틴보다도 더 그냥 푸틴스럽게 우크라이나 막 압박하고 했던 자거든. 그러니 그자가 이제 중국 저 마오쩌둥이 저 시진핑이가 부르니까 전승절에 잽싸게 달려가고 푸틴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지금 국익에 도움 됩니까? 그것도 뉴욕 가서. 그러니까 그걸 안 만나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안 만나야. 그래서 무슨 정상들하고 약속이 안 잡히면 그냥 조용히 그냥 쭈그리고 있다고 와도 돼요. 사고 안 치고 오는 게 차라리 국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 근데 우리 족볼 언론도 보도 태도 한번 보세요. 숨가쁜 정상회견을. 마크롱이 짜증난다고 안 만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 일정 바쁘다고. 예? 그게 무슨 숨가쁜 정상회견이냐고. 지금 현재 이 올드 미디어의 이 보도 행태는 정말 이거는 국민들 아니 개돼지로 보는. 야 이영풍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이렇게 다르나? 그러다가 잘렸지 않습니까, 제가? 글쎄 말이야. KBS의 역사는 이영풍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합적으로 이제 조금 결산을 해보자면 지금 이재명의 유엔 외교는 한마디로 대참사로. 대참사입니다. 이게 뭐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전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시험지 답안지를 확 찢어버려야 되는 수준에 그 정도 수준에 이 정도였으면 안 갔어야죠. 자, 그런데 위성락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거든요. 이번 가을에 에이펙이 있는데 에이펙 전에 잘하면 관세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거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에이펙이요 10월 초도 아니고 10월 말이에요. 예. 10월 말일에서 11월 초거든. 예. 그러면 지금부터도 한 달이나 더 있어야 돼. 예. 그러면 이미 저 현대자동차 지금 비명소리 안 들려요? 이게 유럽차까지 15%로 내려갔는데 현대만 유난히 25에 부품 철강 부품은 50 이렇잖아요. 이거를 이 조금이라도 이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이게 정말 하루가 바늘 끝 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막 어려운 상황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그냥 한 달 알기를 뭘로 알아?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된다고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위성락이라는 자도 외교관이거든. 그러니까 외교관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외교관의 어법의 그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유력하다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구나. 예. 이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예, 것은 안 타결됐다 그러면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그 이번 주 일요일 네. 저 대한문에서 국민의힘 그 장외투쟁이 있는데요. 예. 지금 최근 한 10여일 사이에 장동혁 대표가 뭐 부산 갔다가 동대구역 집회 갔다가 대전에 현충원 갔다가 이렇게 쭉 경부선 라인을 타고 북상하고 있는데 예. 이번 주 일요일 이제 대한문에서 장외 집회가 열립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 장동혁 당 지도부 노선이 지금 맥락을 좀 잘 짚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제대로 맥락 잘 짚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뭐 하루에 한 건 정도로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는 짧은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상당한 컨텐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쭉 보면 몇 가지로 장동혁 대표의 지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저 이재명 저것들은 그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이랑 뭐 비공개 회동도 뭐 한 30분 하고 했잖아요. 예, 그거 예. 다 포함해서 예. 야 저것들 만나봤더니 뒤통수나 치고 쌍 거짓말만 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이도 보니까 저게 룸이 없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지, 뭐 그런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중국, 북한 또 뭐 민노총 예. 뭐 여기에 이재명 룸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지 이게 껍데기다, 꽁투박시다. 이런 뜻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정청래도 룸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건 뭐 개딸도 시키는 대로 하는 자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할 때 특검 기간 연장을 서로 바꿔서 타협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이걸 뒤집었잖아요. 예, 예. 이게 김병기가 어떻게 뒤집습니까 혼자서. 원내대표가 뭐라고 지가 혼자서 뒤집어. 이게 한 6시간 협상하면서 그 협상의 중간에 2번인가를 쉬었대는데 예. 그럼 쉬는 동안 왜 쉽니까? 화장실 가려고? 그게 아니고 중간에 협상 진전된 거를 당대표한테도 전화로 알리고 이재명이한테도 전화로 알려가지고 허락받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 여당은 그렇게 해요. 협상을 예. 할 때. 예. 잠깐 쉬었다 하자 그러면 이것들끼리 모여서 뭐 의논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협상은 정청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이까지도 다 사전에 그래 뭐 그렇게 가보자라고 합의한 협상 아니에요. 이거를 하루도 안 돼서 뒤집었거든. 뒤집은 이유가 이 개딸들이 떠들어대서요. 그리고 개딸들이 떠들어대니까 정청래 이거는 난 몰랐다고 그러고 이재명이 이것도 난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김병기만 바보. 그래서 김명기만 완전히 뒤집어 쓰고 바보가 되니까 김명기는 지금도 그냥 씩씩거리고 다니잖아. 예. 니것들이 나를 이럴 수가 있냐고. 자, 그러니까 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이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했어요. 좌파 것들은 대화가 안 된다. 특히 이것들은 이재명이든 정청래든 자기 재량권이 거의 없다. 재량권이 없는 것들하고 무슨 협상이 가능하겠어요.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봐라 107명 국회의원 갖고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예. 그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장 밖에 국회 밖에
우리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싸우려고 한다. 이게 장애투쟁이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장애투쟁을 정당화해요. 장애투쟁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것들을 막으려면. 예. 그러니까 저는 장애투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장애투쟁은 원내 국회를 버린 장애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 더 잘 싸우기 위해서 국민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장애투쟁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장애투쟁이 동시에 원내의 더 강력한 투쟁과 연계될 거다. 예. 그게 지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동훈 예. 부분에 대한 거예요. 한동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공천 주고 같이 가냐 이랬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야. 예, 장동혁의 관점에서 보면 예. 생각이 다른 것하고는 정당도 같이 하면 안 되지. 정당이라고 하는 그 고전적 정의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정치 결사체. 결사체.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해 버렸어요. 한동훈이는 생각이 다르니까 이것은 저 이준석이 당에 가든지 저 정청래 당에 가든지 그 생각이 같은 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네 정치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내가 쫓아내겠다고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장동혁이 너는 여기서 같이 할 사람이 아니잖아. 알아서 나가라 이 소리군요.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한 명의 내부 배신자가 바깥에 50명의 적보다도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김무성,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이것들이 차례차례 저지른 배신. 예. 이게 바깥에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적보다도 더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신 그룹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 장동혁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의 장애투쟁과 광폭 행복 그리고 우리 자유파 시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장내외 병행투쟁 이 노선으로 당분간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6년 만에 이제 장애 투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동대구 집회할 때 약간 미비점도 좀 보였어요. 뭐 그거는 저는 이제 테크닉하는 점은 별로 뭐 제가 그건 이제 시간이 가면은 한두 번 하다 보면 예. 고쳐지는 거니까. 예. 근데 좀 근본적인 문제점은 하나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2019년에 황교안이 장애투쟁을 주도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때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점이에요. 아, 어떤 건가요? 그게 뭐냐면 이것들은 장애투쟁이라고 얘기하고 예. 그리고 자유파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이 마인드가 당 행사 치르는 마인드가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공무원스러운. 그냥 이것들은 당 행사 한번 치르는 거야. 아이, 정부미보다 일반미가 맛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단을 설치하고 연사를 짜고 뭐 또 이벤트에 무슨 가수를 부르고 하는 이 모든 거가 정당들이 맨날 하는 거 이벤트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을 짚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예. 이 모든 그 원인이 뭐냐? 이것들이 정당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지금 장애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이벤트니까 주인은 당원이고 특히 국회의원이고 당 지도부지. 예. 주인이 국민이라는 발상 자체가 여기 못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자유파 국민들이 함께 하면서도 뭔가 관객으로 전락한 느낌. 주인공인데. 손님으로 전락한 느낌. 예. 뭔가 나는 싸우려고 갔는데 그냥 구경만 해 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런 씁쓸한 느낌을 다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얘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그것들은 이제 집회를 한 서너 번만 하면 예. 다 교정이 돼요. 맞습니다. 스스로 교정이 돼. 바보들이 아니면 스스로 교정이 돼.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투쟁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정당의 원장외 이벤트라고 보느냐. 이건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본질적인.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예, 차이. 예. 철학의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장외투쟁이라고 봐라. 자유파 시민들과 국민의힘이 함께 주체가 돼서 투쟁하는 장애투쟁이라고 봐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네, 그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이재명
또는 뭐 정청래, 김병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컨트롤이 안 된다. 네. 지금 추미애 같은 경우도 지금 컨트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추미애가 저렇게 컨트롤이 안 되고 언터처블이 되는 과정이 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예. 이 좌파 것들은 옛날에 그 운동권에 있을 때의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제 추미애 족보가 정청래나 저 이재명이 족보보다 족보가 더 높아. 예, 족보가 더 높아요. 그리고 또 좌파 것들 중에는 김대중 때 함께 정치판 들어온 사람이냐, 노무현 때 들어온 사람이냐, 문재인 때 뭐 이거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는 김대중 때 이 정치판에 들어온 그렇죠. 자예요. 그 이재명이는 그 한참 아래거든. 예. 그러니까 우선 족보가 워낙 높아. 추미애가. 거의 뭐 증조, 고조, 할머니 족보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설쳐도 이재명이건 정청래건 세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워낙 족보가 낮아서 그래 이것들이. 예. 이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내년 이제 6월인데 이제 8개월, 9개월 남았어요. 예. 근데 다들 그 관심분들은 다 딴 데 있잖아. 네. 저 비서실장 하는 곳은 무슨 어디 뭐 서울인지 어디 있다 그러고 네. 뭐 저 정무수석 하는 곳은 어디 강원도 어디 있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예, 예. 다 지것들 딴에는 다 이미 찜쪄놨어. 나는 여기 뭐 추미애도 그렇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것들이 그거 생각하면서 근데 저것들은 특히 영남권 빼놓고는 예. 영남권 5군데 빼놓고는 저것들 계산법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것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예. 그러니까 저것들 계산법에 따르면 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선이 중요한 거야. 그럼 경선에서 공천권의 향배는 개딸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 개딸들한테 있는 거야. 예. 책임당원, 권리당원들한테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럼 개딸과 권리당원이 원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게 추미애의 과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거를 제어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 이재명 가까이 있는 것들이 이것들도 다 똑같은 거야. 이것들도 뭐 비서실장도 저 지방선거 생각하고 정무수석도 지방선거 생각하니까 얘네도 개딸과 권리당원들에게 아부해야 돼. 아하. 예. 추미애를 말리는 순간 개딸로부터 욕먹는데 너도 수박이었냐 이러고 예, 예. 지금 이재명이한테도 너도 수박이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제어를 못해. 예. 그렇게 해서 강이 강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것들이 빠져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불행해져요. 예. 나라가 불행해져. 예. 국민이 불행해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저 개딸 저것들이 불행해져. 예. 예, 그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아까 말씀하신 룸이 없다는 결국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이 이재명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룸이 없어. 그러면 이 뒤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게 뭐 개딸들이다, 권리당원들이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하니까 막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진짜 그럼 개딸의 주인은 누구냐, 그럼? 지금까지는 개딸 주인이 이재명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그냥 저거는 이장에 불과했어. 동네 이장. 예. 그럼 개딸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권리당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내가 보기에는 예. 김정은이 같아. 아. 그렇군요. 김정은이 같아. 예. 배우는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똘마니들, 정북 주사들. 정찰 총국들, 예. 이런 것들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룸이 없지. 그 결국 만약 그런 설정이라면은 민주당 좌파 진영의 누구도 네. 거기에 대해 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장동혁이 예. 정말 이런 식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거는 더 이상 안 된다. 정말 협치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재명을 만날 일이 아니야. 진짜 주인간 만나서 담판을 져야 돼. 그렇죠. 김정은이랑 만나야 돼. 그렇군요.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김정은이가 야 내란 그 머리 그거 그만해. 뭐 정치를 대화를 해야지 뭐 그렇게 계속해서 칼만 휘둘러서 돼라고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한마디만 했다 그래. 그러면 한 서너 시간 후에 3대 특검 해체야. 아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정동영의 발언이 이해가 되네. 정동영이가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네. 대한민국 헌법을 아주 위반하는 위헌적인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합참의장 후보자는 예.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 정반대지. 그건 어쨌든 그래도 별 달고 있는 군인이니까. 예. 공군 대장 출신인데. 예.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평론하는 사람은 대중들이 이해를 못할 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일타 강사 아닙니까? 우리 설명하는 사람이야, 설명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봐도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 그런데 탁 관점을 바꿔서 보니까 이게 나도 이해가 되는 거야. 개딸들의 배우는 김정은이다. 그래서 협치를 복원하려면 예. 장동혁이 김정은이랑 단판을 줘요. 아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네. 최근에 그 지지율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네. 여야를 통틀어서 뭐 아직 대선은 많이 남아 있지만 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이재명 정권이 5년을 다 채울지 않을지도 네. 모르겠고. 그런데 지지도 면에서 장동혁이 굉장히 올라가고 아니 있거든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저게 그래도 대통령 후보들만 넣어서 조사를 하니까 예. 이재명은 안 들어가는데 이재명이까지 넣어서 해도 장동혁이가 압도적 1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결이나? 우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예. 상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메시지를 뭐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복잡하게 이해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예. 저 친구 얘기가 맞는 거야? 이렇게 보거든. 예. 근데 영 택도 아닌 얘기들을 갖고서 막 장광설을 늘어놓고 이런 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얘기나 추미애 얘기나 이재명 얘기를 들으면 우선 얘네들이 말이 길어.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예. 말이 길어. 그리고 막 말 안에 지그들끼리에 말 안에 모순이 막 생겨. 찌지고 뽑고. 그렇지. 예. 근데 장동혁 말은 짧고 간단하거든. 예. 이재명이 날 속였어요. 뭐 이런 거잖아. 예. 나 그 사람 못 믿겠어요. 국민의힘 갖고는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바깥에 우리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장애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자가 더 무서워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얘기잖아. 예. 근데 맞는 얘기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의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팍팍 와 박히는 거야.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말로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예. 다 집단에는 메시지를 내려고 그래. 예. 메시지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메시지 중에 장동혁의 메시지는 탁탁 가슴에 와 박혀.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는 그냥 빈 총처럼 다 날아가는데. 예. 그러면 같은 메시지라도 국민 가슴에 대중 가슴에 팍팍 와 박히는 메시지를 계속 발할 수 있으면 이게 메신저지. 그렇죠. 메신저 별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장동혁이 메신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올드 미디어가 이 퇴색을 하고 예. 뉴 미디어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판도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구성이 되는 당연하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조중동이나 KBS, MBC 또는 JTBC에 의존해서 뭐 하겠다는 것들은 다 망하고 다 죽게 돼 있어.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유튜브하고 승부하겠다. 유튜브에서 SNS에서 승부하겠다는 자들만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 자유파든 좌파든 예. 그 자들만이 살아남게 돼 있어요. 아하. 아니 뉴미디어 시대가 별 건가? 그건 우리 같은 유튜버가 세졌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유튜브 시대 자꾸 뉴미디어니까 폼은 나지만 사실은 이게 뭔지 좀 애매모호하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시대라고 합시다. 유튜브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쌍방향이야. 쌍방향이죠. 이거 댓글을 막 올라오잖아요. 쌍방향이야. 예. 그러면 이 쌍방향에서 메신저가 되려면 이 댓글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이 돼야 돼. 그렇죠. 이거 제가 이렇게 생방송 하는데 이영풍 기자가 지금 진행하면서 뭘 물어보잖아. 근데 내가 갑자기 야 상혁아 그 자료 좀 갖고 와. 이럴 수 없잖아. 그랬다간 바로 그냥 폭망이죠. 야 A4 없어. A4 갖고 와봐.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메신저는 거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자기의 견해와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 주관이 뚜렷해야 되죠. 응. 네.
어떤 문제든 그래서 겁을 안 내야 돼. 예. 예. 두 번째는 예. 내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정리가 돼 있으면 당연하죠. 근데 그 중에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 뭐 하나 정도는 내가 팩트를 모를 수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때는 내가 그거 내가 아직 체크를 못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 왜냐하면 99.99%는 내가 채워져 있거든. 그런데 어쩌다가 저 구석탱이에 0.00이나 해당되는 뭐 팩트가 하나 내가 처음 듣는 얘기가 네. 나왔어. 그거 쪽팔려서 아는 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예. 99.99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거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아예 없는 것은 뭐든지 다 있는 것처럼 폼을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펑크가 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메신저는 그런 면에서 대강을 갖춰야 돼. 그리고 이거를 대변인 통해서가 아니라 지가 직접 국민들한테 대중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점에서 탁월하죠. 그게 말이든 글이든 제스처든 예. 그걸 해야 돼요. 그 점에서 장동혁 장동혁이 그런 면에서 탁월하네. 거의 유일하게 메신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보는 거죠. 예. 자, 이제 조금 정리하는 그 네. 분위기에서 지금 연말까지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되잖아요. 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 국감인데 10월 말까지 국감이 3주 동안 계속이 네. 되고 또 지금 오늘 그 본회의 끝나면 뭐 송원석 원내대표이 결정을 하겠지만 69개 안건에 대해서 모든 법안에서 필버를 할 건지 말 건지 네, 결정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연말 관세 협상도 이제 곧 어떻게 결판이 네. 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연말 내년 연초 이재명 정권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내려가죠. 그거야. 그거는 보나마나 뻔한 얘기니까. 예. 근데 당연히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떨어질 거냐만 남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주문합시다. 예. 자,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아니면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할 거냐. 예. 그게 고민할 문제야. 저 좌파 것들이 그렇게 가려가면서 공격해? 요거는 우리 문제가 안 되는 우파니까 놔두고, 요거는 문제가 되는 우파니까 요것만 공격해. 이런 식으로 공격하냐고. 융단 폭격을 해야죠. 융단 폭격하잖아, 좌파들은. 근데 왜 여기서 우리가 가리려고 그래? 무조건 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좌파 것들이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 저항하겠다. 그러면 답답한 건 누구냐 하면은 저것들이거든. 예, 반대편이죠. 그럼 답답한 저것들이 그러지 마라. 너네 얘기도 좀 들어줄 테니까. 협상하자. 이러고 나온다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아서 쟁점 법안만 하고 비쟁점 법안은 알아서 처리해 줄게. 그러면 저것들이 답답할 일이 뭐 있냐고. 이게 싸움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들이에요. 예. 이게 싸우겠다는 것들이 아니야. 싸워보질 않았으니까. 아니 그래서 동대구 집회도 싸움하는 그 투쟁으로 기획을 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냥 이벤트로 기획한 거지. 자, 그런 거.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전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국정감사 3주? 예. 아이고 뭐 상임위마다 국회의원마다 막 이것저것 하죠. 예. 딱 때리치우고 딱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 김현지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에 화력을 집중해라. 네. 오늘 뭐 일제히 아니 100개, 200개 이슈가 당연히 있지. 근데 그게 국민들 관심에 무슨 그게 그 대단한 뭐겠냐고.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 보고서 쓸 때 그 빈종이 메우는 데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거 알아서 메우고. 예. 당력을 집중해야 될 것들은 한두 개밖에 없거든. 예. 그 좌파 것들은 지난 3년 동안 국감 때마다 당력을 어디다 집중했냐? 김건희 여사한테 집중했어.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만 되건 안 되건 그냥 김건희 국감 하면서 했잖아요. 예. 그래 지금 감옥에 가두고 지금 재판정에 세워놨잖아. 그 우리 자유파도 국민의힘도 뭐 여러 개 할 거 없다. 그냥 김현지 하나에 집중해라. 김현지를 국감장에 끌어낼 수만 있으면 국감 성공이다. 그 정도의 선택과 집중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김현지를 국감장에 안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민주당은 왜 그렇습니까? 난 그게 진짜 궁금해. 그걸 물어보라고. 일개 총무비서관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동안에 국감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총무비서관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절대 안 되겠다고 그러니 도대체 너네 왜 그러냐? 그거부터 국감을 하라고.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글쎄.
같은 학교 다녔다는 사람이 없어 지금. 나이가 몇인지 어디를 나왔는지 뭐 여잔지 남잔지는 어느 정도 좀 가려졌다 그러는데 그건 나는 그것도 모르겠어. 요즘 뭐 이 다 유니섹스 시대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예.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책임은 뭐냐? 대통령실의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와 인사.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야. 완전히 돈위원장, 인사위원장, 자리위원장이죠. 네. 그러니 이 사람 불러서 국감해라. 다른 거 여러 개 하지 마라. 딱 요거 하나만 집중해서 해봐라. 그러면 김현지를 어떻게든 국감장에 불러내면 그럼 국민의힘이 국감은 무조건 이긴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예. 제가 우리 집회나 할 때 우리 먼발치에서 이영풍 기자님 예. 늘 뵀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이 동대구 집회에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하시고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연설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 약 한 10만 명 왔다고 하던데 그때 호응이 좀 어땠나요, 보시기에? 저희는 생각보다 예.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고, 근데 저는 뭐 사실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끌어오르는 분노의 초기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장외 집회가 저희가 해야 할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예. 국회 상황이 워낙 긴급하고 국회에서 싸워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외 집회도 병행해가면서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큰 힘을 보여줘야지 좀 용산에서 움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님은 연단에서 연설을 하시고 예. 저는 플로우에서 이 현장에 있는 국민들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찍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그 이야기를 왜 하신 거죠? 아니 저희가 뭐 이직이라는 표현이 저쪽에서 비하의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 아니 뭐 2번 찍은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다. 예. 우리는 1번 만들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2번인데 그것을 뭐 굉장히 저쪽 진영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자꾸 표현을 하니까 우리 이직 맞다. 2번 찍는다. 2번 찍는 게 뭐 잘못됐느냐.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상임 플로우에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막 이 폭소가 터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소위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를 만들어서 예. 본인들이 그걸 굉장히 선전선동에 잘 이용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진영이 제가 언론에서 옛날에 있을 때 보면 우리도 사실은 자기 검열이 너무 강해서 저쪽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너무 겁을 많이 먹어요. 우리 진영이. 2번 찍은 사람, 2번 찍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2번 찍으면 뭔가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계속 전파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기에 굴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찍이면 이찍이고 일찍이면 일찍인데 그걸 대통령까지 품위 없게 나서 가지고 뭐 이찍이 어쩌고 이런 표현하는 게 정말 좀 민망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다. 우리는 이찍을 늘리면 돼. 늘려서 일찍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예, 아주 그 플로우에 계신 분들 박수 많이 쳐셨어요. 그러셨어요. 지금 한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이제 결단을 한 건데 이 결행까지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타이밍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대구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확장성의 문제에 대한 그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당에서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지금. 일단 하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마 지금 제가 봐서는 앞으로 우리가 뭐 매주 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긴 어렵지만 장 밖으로 나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이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부담이 사실은 생기는 것도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라가 위험한데 우리가 국회에서만 매일 저럴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슨 장외 집회 도구마에 갇혀가지고
뭐 항상 장애 집회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 알리자. 지금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30일 날 본다고. 그거 우리가 앉아가지고 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어제도 고통스러웠는데 뭐 그 질문 또 주시겠지만 예, 예. 거기서 우리가 싸울 수 있죠. 그것만으로 족합니까?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올리겠다는 사람에게 저희 법사위원 6명인데 어제 3명 입털막 당해가지고 예. 저는 퇴장 조치 당하고. 퇴장 조치 당하고 저는 어제 대구에서 아침에 이제 올라와서 오전 회의는 참석을 못하고 그 유튜브로 이제 그 기차 안에서 그 법사위 상황을 보는데 제가 막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뛰어가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무도하게 운영할 수가 있나. 제가 안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잘 몰랐는데 밖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민주당 의원들도 저 야당 시절에는 컴퓨터에다가 그 홍보 피켓 달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식으로 피켓 달고 떼쓰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전면 특가 아닙니까? 그거 전문이죠. 전문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품격 있게 했고 심지어는 뭐 그때는 민주당이 아니고 정의당인가 그랬는데 네.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러 시정 연설하러 오는 데서도 피켓 들고 거기 앞에서 시위한 맞습니다.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컴퓨터 앞에 그거 하나 붙였다고 발언권을 정지시키고 퇴정을 명령을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본인들 뭐 정말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 다 민주당한테 배우는 거죠, 사실.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뭐 물론 뭐 국회 법만 딱 따지면 그 붙일 수 없다라는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데가 국민들의 의사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저도 정말 최대한 우리는 법 지키면서 하자라는 주의인데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지금 이번에 뭐 말씀하신 김에 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좌파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이는 열린공감 TV에 나온 그 AI 음성 조작된 음성 가지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대선에 개입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도 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양반 아닙니까 이거? 저는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영붕 TV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제가 우리 이영붕 TV를 늘 보면서 이제 우리 기자 후배시니까 뭐 오늘은 출연자로 제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저널리즘을 따지지 않더라도 저희는 지상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하 원칙에 맞는 거 확인되지 않으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약간은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서영교든 부성찬이든 적어도 육하 원칙이 하나라도 어디에서 뭐 장소가 어디라든지 뭐 시간이 몇 시라든지 이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무슨 제보자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은 어제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 예. 아니 왜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웁니까?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또는 열린공감TV가 그걸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본인들은 빠져나가더만요. 이거는 그야말로 썰전이다. 주장일 뿐. 썰푼 거다. 우리가 뭐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공개적인 시청자를 가진 방송에서 그렇게 썰을 얘기하고 그 썰을 또 그 썰을 풀 때 우리 법사위에 그 무소속인 최혁진이라는 의원이 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걸 앉아 있었던 사람이 그걸 국회의원한테 전하고 야 이런 썰을 풀던데 국회에서 한번 터뜨리면 어떨까?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아무 죄책감 없이 터뜨리고 그걸 또 몇 달 뒤에 조희대를 공격해야 될 타이밍이 오니까 대정부 질문을 받아서 또 터뜨리고 그걸 여당 대표가 이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뒤에서 밀어주고 국회 청문회 하자 그러고 이거 정말 막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지금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관련 보도를 보니까요. 예, 그 과방위원장 최민희조차도 어디 방송에 나가서 예. 그 AI 음성 조작 그거는 격가지이고 예. 본령은 조희대의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민주당이 이제 전형적인 수법이죠. 사실은 본인들이 그렇게 던져놓고 이거는 입증을 못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따로 있다. 본질은 따로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 상식이 없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느닷없이 그 사람이 사람 죽였다.
라고 경찰에 신고해놓고 그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 경찰이 와서 당신 사람 죽였다 그러는데 한번 잡아가서 조사해보자. 네. 그러면 옛날에 도둑질한 거 드러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단 불러보자 이거죠. 일단 불러놓고 예. 그 옛날에 도둑질한 거 잡아내자. 이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옛날에 도둑질을 또 하지도 않았잖아요. 문제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회에 앉아가지고 제가 어제 막 법사위에서 너무너무 정말 막 감정이 격해지는 게 거기 또 심지어는 그쪽 법사위원들이 전부 이재명 변호인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어제 그 관련해서 그 박상용 검사가 거기 나왔는데 예. 그 박준택 의원이나 이렇게 물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나름도 결기가 있더군요. 그럼요. 예, 예. 이재명 변호인 하셨죠 이렇게 이제 치고받던데요. 아니 당신 변호사 할 때 이 얘기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였을 텐데 왜 지금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 얘기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부천의 김기표 의원은 뭐 평소에 저는 뭐 그분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김용 변호인이에요. 과거 변호인이었어요. 예. 그 지금 김용을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본인이 현재 김용 변호인을 정인으로 불렀어요. 예, 예. 그 이 사람을 정인석에 세워가지고 김용이 뭐 죄 있습니까? 돈 받았다는 건 저쪽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유동규의 주장 아닙니까? 변호인끼리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회 청문회의 현실입니다. 야, 이거는 본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이해관계 충돌도 될 수 있고. 그럼요. 예. 이게 그분들이 전직 검사였지만 뭐 검찰제도를 뭐 좀 좋게 만들자 개혁하자라는 취지의 청문회였다면 뭐 전문가들이니까 우리도 언론을 어떻게 개혁할까 예.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변호사였잖아요. 거기서 문제 삼는 현재 민주당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변호사였잖아요, 본인이. 예, 예. 그런데 동료 변호사를 불러와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있으면 이걸 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난장이군요. 이거는 지금 뭐 지기현 부장판사 관련해서도 그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본인 내피셜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토스를 하고 심우정 총장이 스파이크를 때렸다. 근데 그 뒤에 배후에 블랙 디자이너가 있다. 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정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목소리는 높이지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진표 의원 당신 김용 변호인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 팩트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없는 걸 가지고 막 따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정인이 대답 안 하면 윽박지르고 서영교 의원 어제 뭐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당신 무사할 것 같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윽박하는 거죠. 이거는 뭐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예요. 아니 저기 언론인 출신이신데 법사위 가셔서 속에 너무 첨불나는 거 아니에요? 천물 나죠. 제가 정말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법사위 간 건 아니고 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약간 비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사실 방송 전문가니까 이제 과방위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TV조선에서도 있었고 SBS도 있었기 때문에 언론 개혁을 저쪽에서 하면 제가 무슨 뭐 필리버스터 이런 거 열심히 한다. 다만 약간은 좀 그 뭐라 그러죠 이해관계 충돌 같은 느낌이 솔직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신문을 다루는 문체위를 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신문에 대한 공격을 할 때 제가 이제 거기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고 이번에 법사위 상황을 보니까 이게 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가서 보니까 어제 제가 언론인들한테 마지막에 제가 사실은 저녁 6시 반에 기자회견 할 때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하루 종일 이런 무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비론으로 다룰 상황이냐. 그럼요. 대개 언론들이 보면 하루 종일 지켜보고 나중에는 난장판 법사위 뭐 추나대전 뭐 정치 이쪽, 공방. 정치 공방 이렇게 양비론으로 가잖아요. 아니 저희는 일방적으로 추미애 위원장의 그 무도한 진행에 당하는 피해자입니다 지금.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했던 말 하나만 딱 쿼터 따가지고 저쪽은 뭐라 하니까 이쪽은 뭐라 그랬더라.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은 뭐 그 유튜브에도 돌아다니지만 저쪽에서 하도 그 보좌진들까지 나서가지고 막 카메라를 가져가서 우리 의원들 앞에 막 들이대고 찍고 그래서 제가 그 치워라 카메라. 왜 의원들 발언하는데 그쪽 보좌진까지 나서서 지금 언론이 아니잖아 당신들은. 그러다가 뭐 약간 제가 약간 반말 비슷하게 그 다른 보좌관이 국회 경호원한테 저를 밀어내라고
주미애 위원장의 보좌관이 예, 얘기를 하길래 예. 당신 여기가 어딘데 끼어들어라고 했다고 그걸 또 뭐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서 막 돌리는데 이제 보면 제가 반말했다는 것만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악마의 편집이네. 악마의 편집이죠. 근데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요. 진짜 이 알부민 먹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오빠 그 발언은 또 왜 나온 겁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뭐 일방적으로 뭐 당신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친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하던 날 밤에 통화도 했고 뭐 그 정도가 되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망신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망신 주기가 법사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충격입니다.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그런 식의 저속하게 그런 식 품격 없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법사위의 수준을 딱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예. 아니 우리 신 최고위원님 이 법사위가 미국으로 치면 상원에 해당되잖아요. 예, 예. 그럼 나름 상원의 어떤 품격 이런 게 있을 텐데. 저는 정말 미국 그 의회 청문회를 좀 한국 관련된 좀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좀 자주 다녀봤거든요. 미국도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의회만큼은요 정말 품격 지키면서 합니다.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겁박하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또 본인들이 궁금하다거나 또 추궁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검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물어보지. 어제 어디 가셨습니까? 그날은 뭐 당신 거기가 아니고 여기 있었던 날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는 거지.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 이런 식의 이거는 제가 그런 게 미국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아마 의원직 사퇴하라 그럴걸요 아마. 이게 지금 아마 현직 언론인으로 활동하시다가 국회의 그 치열한 현장에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난타전이 벌어지는데.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나라가 걱정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요즘 집권 야당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거에 뭐 70석, 80석 가졌을 때 야당보다 더 정말 국회를 난장판을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사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의사진행 발언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의사진행 발언 예를 들어서 저희 당 다 6명인데 어제 4명 아침에 참석했으니까 3분씩 4명 다 줘도 12분이면 끝납니다. 예를 들자면 예. 뭐 2명만 줘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잖아요. 6분이면 됩니다. 예. 근데 그거 안 주는 거예요. 왜 그걸 안 주지? 그 나중에는 의사진행 발언 주면 이거 뗄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난장판의 모습을 계속 보여서 양비론으로 끌고 가서 저희 당이 소란 피워서 국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뭔가 전략이 아니면 이럴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퇴장시키고 표결하면 되니까. 퇴장시키고. 예. 그리고 국회 상임위장에서 경위들 불려서 퇴장 명령 내리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많은 그 시청자님들이나 국민들이 너무 진절머리를 내고 그래서 오히려 김경수 드루킹 사건 저 나온 것처럼 보수의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합니다. 실제로. 추하다 그러죠. 예. 어제 이제 제가 밤에 취재하기로는 대법원장 청문회도 원내대표단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이것도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개인 정치 비즈니스의 장으로 법사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제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뭐 세간에는 내년에 뭐 경기도지사를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는 개딸들에게만 잘 보이면 당대표 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해졌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도 개딸들의 지지가 크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추미애가 이런 페이스로 쭉 가면 내년 뭐 경기지사 경선은 추미애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의가 사라집니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젠가는 정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것이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소리 높이고 어떨 때는 뭐 험한 얘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역사의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방송에서 앵커 하듯이 품위 있게
만 해가지고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받을 각오 가지고 하는 것처럼 추미애 위원장도 평가를 받을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내년 경기지도 나와보라고 하세요. 우리 더 좋은 후보 내서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당초 설계안하고 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는 지금 이재명 사건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세력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물론이고 이제 저 사람 민주당의 이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략을 보면 그 일종의 협상 전략 같은 걸 합니다. 처음에는 왕창 넣어가지고 야 그거 위헌이잖아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위헌돼 이러면 그럼 우리가 위헌되는 거는 뺄게 그러고 이번에는 뭐 생방송 이런 거 그게 이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는 부분들을 간을 보는 겁니다. 양보하는 척합니다. 그러놓고서는 이제 우리 양보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민주당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란 재판부라는 것 자체가 늘 뭐 무슨 그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얘기하고 3.15 부정선거 이후에 특별재판부 얘기를 자꾸 하는데 특별재판부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무슨 가정법원이라든지 뭐 군사법원 이런 것들 군사법원 이런 건 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닌 특별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를 그냥 의회에서 다수당이라고 막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헌법에 넣어야죠. 그렇죠. 헌법에 헌법에 넣어야.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검찰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 못 하잖아요. 네. 어제 행안위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통과됐잖아요. 검찰은 기소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수사 못 하잖아요. 자기들 필요한 수사는 다 특검 통과시킬 겁니다. 앞으로. 저는 특검 이거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특검만큼 편한 게 없잖아요. 뭐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수사도 다 해주고 언론 플레이 대신 다 해주고. 이제 문제는 사법부로 갔을 때 특검이 마구잡이로 기소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저거 받아줄 것인가라는 마지막 관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별재판부 계속 만드는 거죠. 자기들 골키퍼를 거기다 박아놓고 거기다 박아놓은 골대를 거기다 갖다 놓는 네. 거죠. 그거 갖다 놓고 골키퍼 한 명 갖다 놓으면 다 하겠다는 건데 이게 소위 이제 우리 그 서구 민주주의 전문가들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마지막에 사법부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 유죄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다 유죄 지금 때려. 당초 안에는 국회 몫으로 3명의 법관을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 넣다고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하는 양보하는 척하면서 척하는 거죠. 법무부에서 한 명 지금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법무부라는 건 행정부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초이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관을 임명을 하는 이런 거 자체가 이미 상권 분립이 위헌이죠. 그게 뭐 한 명인데 어때라는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한 명을 지명을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대통령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못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어준 재판부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뭐 설마 김어준 씨를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특검으로 임명된 조원석, 이명현 이런 사람들이요. 과거 행적을 보면 기가 막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 특별재판부에 딱 집어넣어 놓으면 걱정할 건 뭐 있습니까? 다 유죄인데. 유죄고 뭐 꼴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자기들 거고. 마음대로 맡겨. 그래서 앞으로 수사는 특검시키고 재판은 특별재판부 시키고 이렇게 하고 개헌하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재명 대선 치를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일어날 것입니다 예상했던 게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서 나는 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합니다. 뭐 주가 5,000포인트 만들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심 쓰듯이 저렇게 하지만 저게 그러고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대통령실과 당에 무슨 엇박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 착한 사람인데 정청래가 다 악당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역할 분담을 하는데 고도의 저는 짜여진 극복했다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만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나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은 지금 국면에서는 이재명까지 나쁜 사람을 만들면 대국민 저항 운동이 바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석 달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거는 이재명이든 정청래든 부담스러운 일이죠. 예. 그 저거 무슨 특별재판보다 개헌이다 막 밀고 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거기 나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한마디로 나도 원칙적으로 공감은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우파에서 너무 순수하게 생각해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주변에 있었던 그 우리 이제 보수 성향의 우파 분들도 야, 그래서 이재명이 뭐 정치는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혹시 그 못 들어보셨어요? 저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뭐 5년 동안 하여튼 뭐 우리 뭐 좋은 법 만들고 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어쩌면 잘할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실은. 이거 정말 가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고도의 기만술이다. 고도의 기만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그 절대로 그냥 쏘가 넘어가면 안 이번에 됩니다. 그 로이터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만적인 모습이 좀 슬쩍 드러났는데 그 3,500억 달러 서명 안 한 것이 그거는 했으면은 그 탄핵 당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국민에게 공개 안 한 게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탄핵을 피하려고 서명 안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러면 솔직히 우리 3,500불 줄 여력은 없다.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냐. 내 미국 가서 뭐 최대한 하여튼 우리가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도 모르게 3,500억 불 주겠다고 약속하고 와서 사인은 당연히 못 됐겠죠.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나중에는 사인 안 한 게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뒤집어 씌우기 아주 능숙하다고요. 저 사람들이. 아이고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한테 쏟고 지금 와서는 내가 당신들을 속이긴 했는데 안 속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선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제가 끊임없이 제가 뭐 저희 최고위원회의나 어디에서 솔직히 얘기해라.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정권은 5년이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무한한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나라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 그거 도장 찍었으면 내가 탄핵당할 뻔해서 당신들 그 국가 국민의 이익을 지키느라고 우리 경상도 속된 말로 욕봤어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본말 전노입니까? 아, 참. 정말 이거 근데 강유정 대변인이 결국 이제 이재명의 입인데 그 당시 처음에 이제 한 달 전으로만 돌아가 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저는요, 기만적이죠. 강유정 하는 말 다르고 이재명 하는 말 다르고 우상호 하는 말 다르고 정청래 하는 말 다르고 심지어는 저쪽은 제 지역구인데 예. 저희 지역구에는 무슨 현수막을 붙였냐면 한미관계 세 장을 열었다 이렇게 현수막 붙였어요.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아, 그 정도군요. 이거는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강유정 대변인 거짓말한 거죠. 민주당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거짓말한 거에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거짓말이네요. 그거. 또 거짓말이죠. 그것도 또 거짓말인 것이죠. 예. 뭐가 더 있는지 모르고 지금 뭐 3,500억 불도 그런데 지금 농축산물 개방 문제에 있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말이 아직도 다릅니다. 다르죠. 예. 저쪽에서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쌀이 들어가 있다고. 쌀이 들어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참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보면은 쌀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관세 협상하기 전에 양국관리법 미리 통과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쌀은 이제 시중에 그러면 만약에 미국 쌀 들어와가지고 지금 쌀값이 우리나라 쌀값이 반값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그 쌀값 다 보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농민들 농업 구조 개편하고 쌀값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뭘 하는 걸 보면 우선순위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뭐 예측 능력도 없고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비전도 없고 이 정부에 남아 있는 게 이제 주가 5,000포인트 구호 외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가는 지금 미국 증시가 좋아가지고 지금 바람이 그럼요. 불어서 금리 내리고 미국 정치 좋아서 하는 거지. 저는 더 걱정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연말에 우리 기업들
뭐 실적이 뭐 영 나빠졌다 해가지고 이거 폭락하면 제가 뭐 주가 폭락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도 투기 상품 아닙니까? 일종의 뭐 코인만 투기가 아니고 일종의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아니고 투자는 투자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어떤 그 투기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이건 철저히 금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기업이 무슨 뭐 투기를 조장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 거 좋아하니까 무슨 뭐 며칠 전에도 뭐 ETF가 몇 프로 올랐다 이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사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법사위원장 이춘석 위원장이 본회의 중에 주식 투자하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그것도 남의 이름으로 하다가 지금 그렇죠. 날라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내로남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적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날 그 동대구역 집회하시고 나서 그 조지현 의원 지역구 경산으로 가셔가지고 자동차 부품 공장을 가셨던데 그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25% 때려맞게 되면 지금 관세 25% 아닙니까? 자동차 산업이란 게 이 연쇄 효과가 큰 산업인데 이거 앞으로 크게 문제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갔던 그 방문했던 공장이 있거든요. 일지테크라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경산 지역에 보니까 뭐 그 보닛에 들어가는 철판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데더라고요. 크기는 25%가 아니고 그 50%. 철강.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포항도 난리잖아요 지금. 자동차 25% 물론 저는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는 큰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트럼프도 아무리 뭐 막무가내라고는 하지만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한국이라는 존재는요. 미국에 있어서 단순한 협상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의 동아시아 정책의 린치핀이라고 하죠. 동아시아 정책에 우리가 쑥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수 정권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가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수 정부에서는 뭐 트럼프가 뭐 관세 같은 걸 뭐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갑자기 팍 깎아주거나 이랬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요.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 네트워크도 없고 미국이 제가 느끼기에 저 3년 특파원 갔다 온 저보다도 미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트럼프 집권 4년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가지? 라는 걱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제가 솔직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어쨌든 그 아까 이제 로이터 BBC 인터뷰 언급을 하시길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을 일정 부분 무슨 뭐 인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외국 군대 주둔 없이는 국가 안보가 지켜줄 수 없다는 뭐라고요? 뭐 굴종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원칙적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정말 심각한 표현의 문제다. 외국 군대 주둔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주한미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외국 군대 주둔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 독일이 미국에 굴종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자유민주 세력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세계 안보가 유지되는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70년, 80년을 지금 지내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일본, 독일이, 대만이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한미군에 굴종해가지고 얻은 성과입니까, 그게? 자유민주 세력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안착을 해서 얻어낸 대한민국의 번영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주한미군에 굴종해서 지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외국 군대의 주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구한말에 청나라 청나라 사람들 와가지고 뭐 대통령 임금 오라가라 하고 이랬던 시절로 지금 아직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대인식, 역사인식이 멀리 가면
동학운동 때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고 가까이 가면 1948년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 민주당의 역사인식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국 군대가 주둔해 있다라는 표현, 굴종적 인식이라는 표현. 야, 놀라운 사고방식 지금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한 1조 5천억 정도 투자해서 미군의 그 전략 자산들을 우리가 해구산 속에 들어가서 쓰고 물론이죠. 얼라이언스를 하는 건데 뭐 미군이 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뭐 영국 프랑스 미군 기지 없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그 뭐 유럽은 나토 체제고 뭐 여긴 한미일 이제 합동 방위 체제가 돼 있는데 이것은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어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구나 지금 휴전 중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공산화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선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공산화가 됐어야지 옳다는 것인지.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자라는 뉘앙스의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 표현이냐 하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면요. 북한은 국제 제재를 못 합니다. 못하게 되죠. 지금은 북한의 그 우리 수출하고 이런 거 다 제재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안보리 제재를 하는 것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당당하게 그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뭘 가지고 협상을 합니까? 뭘 지렛대려 가지고 협상을 하냐고요. 그럼 북한은 그냥 바로 미국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이 컨트롤 타워가 어떤 생각을 주입을 시키기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최근에 한미 관계를 보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김정은의 발언이 나왔는데 예. 소위 말해서 주한미군도 자기들의 핵무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예. 이 무시무시한 발언이에요. 그 얘기는 무시무시한 발언인과 동시에 북한은 대한민국하고 대화할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냥 주한미군도 우리 바로 공격할 수 있어. 이거는 미국 보고 협상하러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북한의 협상 전략이고 그거에 농락당해가지고 완전히 북한 핵 고도화를 시켜준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거 뭐 해줄 거 다 해주고 북한에 우리 국민들 뭐 다 돌려보내고 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고 소대가리 소리 판문점에 우리가 지은 그 폭파되는 장면 전 세계 광고하고 개성공단 폭파되는 장면 이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그런다고 우리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전전협상에 우리는 상대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정말 물샐 틈 없는 한치의 물샐 틈 없는 공조관계가 유지됐을 때 우리나라하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 이런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정말 심각한 예. 안보 인식의 결여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님 우리 스튜디오에 처음 모셔가지고 더 잡고 싶습니다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엄청 지금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최고 막 이런 걸 올려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정리하기 앞서서 우리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님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또 나오기도 하겠지만 제가 사실 이영풍 TV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이제 과거 지상파나 종편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이영풍 TV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영풍 후배 기자님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이제 우리 대선 국면이나 이럴 때서 뭐 욕도 좀 먹고 하시더라고요. 그 발언이 정말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우리 지지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우리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또 서로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저는 뭐 1년 남짓 정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당의 내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제가 가슴 아프고 지금 생각해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지지자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균형을 잡으시려고 조금 노력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우파도 이런 방송들이 많아져야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풍 TV 시청자 여러분,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지지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잡아주는 것이 사실 언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풍 TV와 이영풍 TV 지지자들께서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 자유우파 지지자들의 건강한 지지 세력으로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장동혁 체제가 들어섰으니까 정말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정말 균형감 있게 저희에게 질책도 해주시고 또 성원도 보내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가야 되는 사이 아닙니까? 갈라질 수 없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풍 TV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우리 보수의 지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또 잘못됐을 때는 또 뭐 질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나가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 어떤 걸 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선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여기 실제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입니다. 여러분, 이 참송이 버섯 효능이 있는데 뭐 향암 효과라든지 면역력 강화, 뭐 항산화 작용, 간 기능 개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시중에 이거 한 10만 원씩 넘습니다. 영풍 TV에서 이번에 홍보하는 이 금빛송 참송이 버섯은 DC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이번 추석 명절 선물로 소중한 분들, 친하신 분들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